역사와 정책이 함께하는 시간, 전우용의 사담입니다. 역사적 격변의 배후에는 언제나 인구 변동이 있었습니다. 또 거꾸로 역사적 격변이 일어나면 인구가 급격히 변동하곤 했습니다. 인구 변화는 모든 역사적 변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류가 이제껏 단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출산율을 조정해서 아이를 적게 낳아서 스스로 개체수를 줄이는 지구상의 어떤 동물도 실험해보지 않은 실험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로 인해 어떤 미래가 닥칠지 두려움과 궁금증을 함께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로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20년 뒤에 우리 사회의 중추가 될, 우리 사회의 경제를 이끌 청년층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 원인은 무엇이며 다른 나라와 비교한 우리나라의 특징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아주대 사회학과의 최진호 명예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언니 커서 모델래? 난 과학자 된다. 가족 계획으로 귀여운 자녀의 꿈을 이루어주세요. 나라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릅시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처음으로 한 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가업 인구 대국 중국도 최근 저출산 때문에 저출산과 골치를 고령화 앓고 있습니다. 영향으로 전국 시, 군구 10곳 중 4곳은 소멸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야,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가 큰일 난다, 없어진다. 제발 좀 이런 메시지를 자꾸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줘서 우리도 사실은 결혼도 하고 싶고 아이도 낳고 싶다. 그렇게 좀 해다 이거거든요. 물론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개개인들의 삶의 질이 중요하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맞습니다. 우리 사회가 저출산을 문제로 인식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저출산 고령화위원회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게 2005년경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새롭게 우리가 시도하는 이 정책에 대해서 또 힘도 좀 실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직접 회의를 주재합니다. 그동안에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 말씀드리고요. 이제 겨우 13년, 14년째 되는 건데 이 저출산 속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이 출산율 저하의 속도겠죠. 저하의 정도가 우리가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높은 수준 아닙니까? 제일 빠릅니다. 제일 빠르죠. 예를 들면 우리가 1960년에 합계 출산율이 6.0입니다. 70년에 4.5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83년에 우리가 이제 현재 수준의 인구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출산율 수준을 2.1이라고 봅니다. 합계 출산율. 2.1을 우리가 언제 지나갔냐면 83년에 지나갑니다. 우리가 지금 1.5로 떨어진 게 1998년이고요. 2001년 되면 1.3 밑으로 내려가서 초저출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거 문제다 해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2005년에 꾸려지게 된 거죠. 사실은 서서히 떨어지면 충분히 그 문제를 대처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을 텐데 너무 급작스럽게 떨어지니까 미처 그 시간적인 여유를 우리가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특별히 그 출산율이 떨어지는 속도가 정도 가파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하나는 고학력화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모두들 잘 살고자 하는 욕망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대학을 가야 되겠다. 고학력을 가져야만 상향 이동할 수 있는 채널이 열린다. 그래서 너도 나도 다 대학을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막상 대학은 갔지만 나와 보니까 좋은 일자리를 찾으려니까 경쟁이 극심해진 겁니다. 취업 재수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2년, 3년을 별도로 또 취업을 준비해서 또 직장을 잡습니다. 그렇게 나타난 인구 현상 중에 하나가 결혼 연령이 점점 늦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남자는 한 33살에 결혼하고요. 여자는 한 30살 좀 넘어서 결혼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여성들이 아이를 출산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져 있습니다. 이게 좀 큰 원인입니다. 근데 이런 변화들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결혼을 늦게 하는 거,
혹은 결혼을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 혹은 결혼한 부인들이 아이들을 과거에 비해서 조금 낳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요인을 우리가 놓고 보면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결혼을 늦게 하는 게 제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출산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게 뭐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에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향후 한 5년 후나 10년 후에 어떤 문제들이 생길 거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출산 수준은 저출산은 세계에서 제일 하위입니다. 그러면 향후 이것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매년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급격한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에 한 35만 태어났고 작년에 이제 18년에 한 32만. 그러면 결국은 이 32만 명 중에 30년 뒤에 어머니가 될 여성 수는 16만 명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인구 구조가 문제죠. 한국은 제일 출산력이 낮은 국가이면서 동시에 고령화가 일본 다음으로 이제 점점 빠르게 진행돼서 한 2040년쯤 되면 초고령 국가가 됩니다. 결국은 이 노인들을 누가 부양할 건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들도 물론 저출산도 경험하고 고령화도 경험하고 있지만 그 속도가 100년, 70년 걸릴 거를 우리는 불과 20년, 30년 만에 급속도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재작년인가 한번 초등학교 교사들 그 전에 비해서 뭐 몇십 %를 감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는 교대 나온 학생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갑자기 줄이면 어떡하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게 단적인 예인데요. 이미 그건 예견됐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모든 학교의 학생 수 감소할 것이다. 교사 수급 계획도 맞춰서 줄이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지금 말씀하신 무슨 군 충원 문제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은 이미 아마 논의하고 있을 거고요. 어린이집 같은 거 이제 허가 안 해줍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아이들이 없어지니까 마구잡이로 허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사실은 각 부문에서 이미 이제 우리가 미리 준비는 하고 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지금 이제 통계상으로는요, 지난 10여 년간 우리가 저출산 대책으로 쏟아부은 예산이 124조 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럼 이제 예산을 잘못 집행했다. 좀 어떻게 보면 간단히 얘기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124조라고 이제 우리가 언론에서 얘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퍼습니다. 거기에 들여다보면 정책 수단이, 정책의 꼭지가 150개 내지 200개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저출산, 출산력하고 조금이라도 관계되는 모든 복지 예산들을 다 모아놓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겁니다. 청소년 유해 환경을 뭐 좋게 해주겠다. 물론 이제 애들이 태어나서 자라니까 청소년 그것도 뭐 출산력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이런 모든 출산에 관계되는 예산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정말 출산력을 높이려고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부분에 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이게 1차 때도 그렇게 하고 2차도 그렇게 갖고 지금 3차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24조라는 게 순전히 출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쓴 돈은 아닙니다, 사실. 제 기억으로 2005년에 이제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 2년 뒤에 88만 원 세대라는 책이 유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직업의 질이 굉장히 나빠졌고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밖에 일자리를 찾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미래 예측이 안 되니까 더 이제 출산 기피 뭐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이제 태도가 자리 잡고 이 저출산 대책과 이제 일자리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같은 그 레일을 타고 갔어야 되는 게 아니냐 두 개의 바퀴로 해서 굴러갔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일각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층한테 보면 근데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못 낳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제 정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고학력에 맞는 걸맞는 좋은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인데
사실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국민 소득이 높아질수록 사실은 경제 성장률이 5%, 6% 되기도 힘들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일자리가 확대되는 속도도 느려질 수밖에 없고요. 뭔가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힘든 문제죠. 돈도 많이 들어야 되고 시간도 걸리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관심의 사각지대가 아이 나오면 국가가 키워주겠다는 건 되는데 낳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주겠다. 걱정 없게 해주겠다. 여기까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예산 집행이나 예산 편성 또는 이제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좀 바꿔야 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제일 문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갑자기 이제 애를 돌봐줄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리니까 그때 경력 단절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예를 들면 초등학교 돌봄 교실을 확대해서 뭐 또 어린이집 연장선상에서 그냥 또 계속 엄마가 퇴근할 때까지 봐주고 만약에 이런 육아 인프라들이 거의 다 갖춰졌다 그러면 젊은 부부들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근데 실제로는 제도는 있지만 육아휴직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직장인이 과연 몇 %가 될까? 제가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중소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3분의 1도 많아요. 말도 못 꺼냅니다. 적어도 육아 인프라만이라도 좀 제대로 갖춰주는 쪽으로 그냥 집중을 했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뭐 저 유럽 국가들이나 하여튼 미국 같은 곳에서는 아이가 방과 후에 혼자 집에 가도 부모가 처벌받는 그런 문화잖아요. 그건 이제 사실은 정책 이전에 정책권도 별도로 문화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너무 이제 애 키우는 문제를 과거 구태로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부의 정책과는 별도로 이 저출산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 좀 바꿔야 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이 저출산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이거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다. 우리도 사실은 결혼도 하고 싶고 아이도 낳고 싶다. 그렇게 좀 해다오 이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한 10여 년 동안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청년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줬냐면 야,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가 큰일 난다. 없어진다. 제발 좀 이런 메시지를 자꾸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줘서 반발이 심해요.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이제 새로 만들어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수정했나 하면 정책의 목표는 개개인들의 삶의 질, 다른 표현을 하면 행복을 높이는 데 주겠다. 일을 해 나가면서 또는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삶을 가치를 지켜 나가면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저출산 고령 사회의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발표할 저출산 정책은 출산율 목표를 제시하는 그동안의 정책과는 다르게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논의해 왔습니다. 결혼을 할 건지 아이를 낳을 건지 몇 명 낳을 건지는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고 이걸 존중하겠다. 이렇게 전체적인 큰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건 제가 보기에 잘한 겁니다. 자꾸 넘버를 강조하니까 뭐 무슨 수를 쓰더라도 넘버만 늘리면 된다고 하는 이런 메시지니까 젊은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반발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설득력 별로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굉장히 잘한 정책이고요. 바꾼 거고요.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할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저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만약에 이 계획을 이제 우리가 2년도에 또 수정을 이제 4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렇게 백맥시까지 하지 말고 기왕에 우리가 하던 복지 정책은 다 각 부서로 돌려보내고 위원회가 집중해야 될 몇 가지 정책만 좀 집중해서 펼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다른 일들 같으면 우리가 앞서 나간 이른바 선진국 사례들을 보고 배우면서 뭐랄까 실수를 미리 좀 피하고 잘못을 예방할 수가 있는데 이건 우리도 이제 저출산 시대 맨 앞쪽에 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뭘 보고 배우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지만 그래도 또 이제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우리가 조금 더 참고할 만한 것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스웨덴의 정책을 배울 수 있습니다. 스웨덴의 육아휴직 정책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만 8세인가 은퇴가 될 때까지 480일을 쓸 수 있습니다. 480일은 그냥 칼렌더 데이 480이 아니고 일하는 데이 480입니다. 반드시 그중에 90일은
남편이 써야 돼요. 남편이 안 쓰면 없어집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거는요. 하루 온종일 써둘 수 있고 2분의 1을 쓸 수도 있고 4분의 1을 쓸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유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마 무슨 공공 부분은 잘 되어 있겠지만 민간 기업,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렇게 갑자기 누가 일하다가 나 반일 쉰다, 4분의 1 쉰다 그러면 아마 허락을 잘 안 할 겁니다. 문화의 문제. 문화죠. 문화의 문제. 개개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혼도 하고 가족들이 있는 건 사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인류가 그렇게 해서 유지돼 왔지 않습니까? 그럼요. 어디를 가도 가족이라는 형태는 다 있습니다. 이건 뭐 수만 년 동안 지속되는 건데 왜 있겠습니까? 가족이 있어야 개인이 그 속에서 잘 살 수 있고 그런 가족들이 많아야 국가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안정감과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있고.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삶의 질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가 측면에서 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게끔 굉장히 홍보를 우리가 많이 해줘야 됩니다. 이제 60년대 불만 나 잘 기르자 조금 있더니 이제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들 굉장히 강력한 구호로 아주 전 뭐 교실이라든가 거리를 도배를 했었어요. 이게 강력한 가족 계획 정책이 엄청난 뭐랄까 성공을 거뒀다고 한국 현대사의 캠페인 중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효과를 거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는데 일부 거꾸로 가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좀 위기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좀 시민사회와 또는 기업과 또 국가가 이 공유하려는 노력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한편 들고요. 젊은이 보고 애 낳으라 할 것이 아니라 기업주들이 애 낳을 수 있게 도와주마. 그죠? 기업주들이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뭐 어른들이나 정부 사회 전체에서 그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지금 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젊은이들이 애 낳을 수 있는 선택을 할까 말까 한 건데 이제까지 책임을 젊은이들에게 돌려왔단 말이죠. 그렇죠. 사실은 그때는 국가의 이해하고 개인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급속도로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국가의 이해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60년대 우리 가족개인 캠페인보다 몇 배의 노력을 해도 이게 될까 말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빠른 거 좋아하고 화끈한 민족입니다. 만약에 인식이 또 바뀌면 뭐 언제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경험적으로 우리가 전 세계에 성인들한테 질문을 해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세 가지 공통적인 답들이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다 나옵니다. 첫째가 건강이고요. 둘째가 가족입니다. 셋째가 일입니다. 가족이 개인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식들이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혹시 이걸 잘 깨닫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있다 그러면 옆에서 가르쳐주고 이런 사회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아마 나갈 때 혹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빠른 시일 안에 또 반전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예, 굉장히 좀 무거운 얘기, 무거운 얘기고 앞이 잘 안 보이는 얘기 좀 잘 풀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우영의 사담. 오늘은 이 말씀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역사는 원인과 결과를 보는 학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그리고 모두가 아는 한,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혼인을 미루고, 혼인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 현상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제대로 보아야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올 수 있죠. 그동안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너희들 탓이라고, 이기심 탓이라고. 88만 원 세대라는 말이 인구에 회자된 것이 2007년부터입니다. 그 뒤에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인 저출산 위기를 겪기 시작한 시기와 정확히 맞물리는 거죠. 우리가 젊은이들을 88만 원 세대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젊은이들에게 이 사회를 헬조선으로 느끼게 만들어 놓고 아이 낳으라고 하는 것은 기성세대로서 정말 무책임한 태도였습니다. 이 점을 반성하고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이끌어낼 때 우리에게 직면한 저출산 위기도 조금씩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유튜브 댓글 등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역사의식을 바로 갖고 함께 고민하는 기회였다. 좋은 방송으로 역사를 알 수 있어서 좋았다 등의 댓글에
저도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KTV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우용의 사담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